자, 보시죠. 일단 여러분들 그 소득세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울 게 많아요. 근데 아까 우리 배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득세가 이론이 두 문제가 나와요. 외울 거에 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요. 정말 최악.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득세를 원래 교재 순서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요. 그렇죠. 소득세 하다 보면 30분까지는 눈동자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30분이 지나면 네, 눈동자에 조금씩 흰자 있죠? 흰자가 가득해요. 뭔지 아시죠? 그다음부터 주무셔 이제. 그다음부터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면증 있으시면 그 소득세 한번 보시면 딱 불면증이 가라앉아요. 딱 보고 이렇게 강의 보다가 자게 된다 이게. 아무튼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기가 훨씬 가성비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일단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만 쭉 갈 거예요. 실기만 하기 위한 이론. 그렇죠? 쭉 가고 실기를 마무리 다 할 거예요. 15점짜리를.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이론만 나오는 걸 그 다음에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덜 지쳐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을 배려한다고 하는 거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알죠? 나중에 수강평 남길 때, 아니, 이래도 남기시더라고. 선생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짜증나요. 그렇죠? 맨날 미리 말씀드려도 계속 하시더라고. 다 여러분들 위한 거니까. 자, 보죠. 일단 소득세의 특징인데요. 여기는 시험에 출제 1순위에 이론에서요. 왜냐하면 소득세를 처음 배우시니까 출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죠. 자, 소득세 특징.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소득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이 벌어들이신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는 게 소득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누가 훨씬 많을까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 누가 더 훨씬 많을까요? 그렇죠. 개인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개인은 감정. 있죠.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법인은 감정이 없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은 감정이 있다라는 건 조세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실 때 막 사대본 받을 때잖아요. 막 그러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속으로 국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 자식 왜 떼어가? 이렇게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저만 나쁜 놈 아니죠? 그죠? 이런 게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서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래 개인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벌어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지원금.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런 말 쓰거든요. 경상적. 왜냐하면 시험에는 법문구대로 나와요. 우리가 경상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건 우리가 계속 반복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례가 좀 부적절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혼해서 위자료 받았다. 과세 안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우발적인 소득 있죠?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우발적. 막 우발적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데서 많이 쓰죠? 우발적인 살인사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겠다라는 게 일단 소득세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겠다라면 법전에다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을 나열을 하나하나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거주의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법에 계속 반복적인 소득을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게 열거주의입니다.
음.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하겠지만 개인은 소득이 되게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좀 이따 하겠지만 근로소득이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음식점 경영하시거나 마트를 경영하시거나 호텔을 경영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우리 사업소득이다라고 부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노년이 되셔가지고 연금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연금소득이다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소득을 8가지로 구분을 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원천별로 나누어서 과세하겠다가 소득 원천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있죠? 어떤 느낌인지 좀 되시겠어요? 이자 소득은 말 그대로 그냥 은행에서 받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배당 소득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이익을 분배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외워주실 용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요.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금융소득이다라고 많이들 해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금융회사라고 하면 그냥 은행만 금융회사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카드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다 금융회사라고 해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두 개를 더한 걸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주식을 많아서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국가는 계속해서 신종 금융상품이라고 하죠. 뭐 파생상품, 뭐 ETF? 뭐 이런 거, 계속 신종 금융상품이 쏟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세 만드시는 분은 신종 금융상품이 나올 때마다 벽에 하나하나씩 적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죠. 증권회사 만들지 마라, 이 새끼야. 그죠? 이 새끼야 만들지 마, 나 죽겠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만들어야지. 그러면 나중에 아예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신종 금융 상품을 과세하기 위해서 법에 열거된 게 아니지만 이자 성격이거나 배당 성격이기만 하면 포괄적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걸 포괄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우리가 포괄주의, 유형별 하지 마시고 그냥 포괄주의. 그러니까 법에 열거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때리겠다라는 걸 포괄주의라고 해요. 맞죠? 신종 금융상품 과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챙기시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인 단위 과세도 할게요. 그럼 당연히 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자가 있어요, 남편이. 그렇죠? 그럼 남편이 있으시면 여러분하고 남편의 소득세를 각각 낼까요? 합쳐서 낼까요? 각각 냅니다. 왜냐면 우리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죠? 한 몸이야. 한 몸 아닙니다. 저 결혼 안 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배우자가 벌어들인 건 배우자가 소득세 별도로 내고요. 내가 벌어들인 건 내가 별도로 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 그렇죠? 개인별 과세입니다. 개인별 과세니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진 않아요. 그죠? 자, 합산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뭐냐면, 그 누진세율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누진세율. 여러분 누진세율이 뭐냐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걸 누진세율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 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10%니까 소득이 많든 적든 다 10%만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보시면. 자, 보실게요. 뭐냐면, 자, 여기 내가 있어, 나. 여기 갑이라고 할게, 갑. 갑이 있는데, 요 갑이요, 낮에는 일을 한대요. 낮에는 일을 해서 1억을 벌고요.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대요. 대리운전이 사업소득이거든요. 밤에는 뭐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술집을 운영해가지고 사장님이어가지고 사업소득이 있대요. 요렇게.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혼자서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 얘랑, 그 다음에 갑. 갑은, 나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1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소득이 1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각 소득이 한 가지씩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개인별 과세잖아요. 그럼 개인별 과세니까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더 세금을 훨씬 많이 낼까요? 또 왼쪽이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왼쪽이. 왜냐하면 배우자는 합산하지 않으면 얘는 1억의 누진세율, 1억의 누진세율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요 1억의 누진세율, 1억의 누진세율 이렇게 내요. 오른쪽은요. 근데 왼쪽은 요걸 합쳐버린 거에 누진세율로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왼쪽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관이 올라가는 거니까. 느낌만 드릴게요, 느낌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처럼 하면 되죠, 오른쪽처럼. 오른쪽처럼 하면 세금 적게 내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나 혼자서 2억을 벌어요. 이것처럼 원래는 왼쪽처럼 벌어. 나 혼자서 2억을 버는데 어떻게든 나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그래서 나랑 남편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공동명의로. 실제로는 형식은 같이 사업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실질은 나 혼자만 해요, 사업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지분율을 50%, 50%로 만드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2억 번 거를 나 50% 받으니까 내가 갑이라면 1억. 물론 여기가 사업소득이 되겠죠, 지금은. 그 다음에 배우자 1억 이렇게 분배를 받는 거예요. 분배를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낼 거 아니에요, 오른쪽처럼. 이해되세요? 요렇게. 배우자도 내고, 배우자는 공동의 사업자를 만들고, 나는 내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지금 사업소득만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죠. 공동사업의 지분율을 허위로 정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나 100%고 배우자는 놀잖아요, 그냥. 근데 허위로 50%, 50% 정했죠. 그러면 배우자의 50%를 나한테 더해버려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배우자의 소득을 나한테 더해버립니다. 이해되세요? 탈세 방지를 위해서. 무슨 말 되시겠죠?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친 것에 세율을 두드려 패는 게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득이라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소득. 능력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응능과세라는 건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겠다라는 게 응자가 따라서. 알죠? 자, 그 다음에 신고납세제도. 여러분 혹시 소득세, 종합소득세 언제까지 신고하라라고 좀 팜플렛 보셨어요? 다음 연도 5월달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라고 팜플렛이 달립니다. 세무서 그쪽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자, 신고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과세 표준이 세금을 내야 될 표준이 없대요. 그리고 결손금 적자가 있대요. 그래도 신고는 꼭 해줘야 됩니다.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세무서가 적자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세무서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다만 혹시 여러분 원천징수도 배우셨죠? 다만 이건 좀 많이 중요해요. 요거는 별표입니다. 별표. 실기하고 무지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이건 실기하고 너무 관련이 있어요. 실기하고요. 뭐냐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내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곧. 그러니까 원천징수로 뜯고 신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뜯고 끝내버릴게. 됐죠?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건 우리가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끝내버리는 걸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곧 띄울 거예요. 요거 요런 애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총 3가지거든. 3가지. 자, 그리고 여기 인적공제가 우리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애입니다. 이게 연말정산하고 관련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여기 인적공제.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나 혼자서 400만 원을 벌어요. 난 그리고 둘 다 지분이 있다라고 하죠. 나 혼자 400 벌고 집이 있어요. 그러면 400 받자마자, 뭐 사지? 이 생각부터 들죠. 그죠? 근데 나는 배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도 2명 있어요. 400을 벌어요. 네, 뭐 사지는 생각도 안 납니다. 그죠? 학원비 얼마? 이런 거죠. 생활비 얼마? 이거부터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다르다면 그건 세금 부담의 차이는 달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해가지고 빼주어가지고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적 공제. 사람을 고려해서 공제 빼주겠다. 또는 사람을 고려한 세금이다라고 해서 인세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건 있어요. 뭐냐면 부양가족은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부양할 가족은 소득이 낮아야 돼요. 그렇죠? 소득이 없거나 낮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억이에요. 그럼 부양 당할 가족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 부양 가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다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자, 넘어가고. 자, 여기도 별표예요. 여기도 별표. 특히 요 1, 2, 3번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자, 우리 소득세 과세 방식이 총 3개거든요. 3개. 네. 3개여가지고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라는 게 있어요. 특히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게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자, 해보죠. 제가 아까 8가지 소득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8가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예. 여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일단 연금까지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까지는 뭐 어떤 소득인지 대략 감 오시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나중에 하겠지만 로또 같은 거예요. 일시적인 소득 중에서 우리가 불로소득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뭔지 아실 거고, 양도소득은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같은 걸 개인이 팔면 양도소득세 내라라고 하거든요. 이 8가지 소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면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그렇죠. 올해도 퇴사하고 내년도에 퇴사하고죠. 예, 취업을 못해요. 알죠? 그리고 양도소득은 내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팔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해요. 맞죠? 그래서 일단 위쪽. 그럼 여기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제외한 요 6가지 있죠? 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 소득의 뜻을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있죠? 이 6가지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종합소득이다라고 불러요. 종합소득. 얘네들이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이 6가지 소득 신고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퇴직소득하고 양도세 별도 신고하거든요. 그렇죠? 외우시고. 그렇죠? 그럼 우리 아까 개인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종합과세라는 거 일단 이 6가지의 소득을 합쳐요. 알죠? 합칩니다. 합쳐요. 합쳐가지고 왜 합치냐면 누진세율이라는 방식은 개인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누진세율로 과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합치냐면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뭐 기타 소득도 있고 이자 소득도 있대요. 그러면 원천징수를 각각의 소득마다 당하죠. 당하면 분명히 원천징수 세금 미리 낸 거잖아요. 근데 그 미리 낸 건 각각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만 하고 하는 게 원천징수거든요. 우리가 원천징수 할 때는 4가지의 소득 합쳐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요, 절대. 만약 은행에서 이자 지급하면 그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징수라는 것 자체는 각각의 소득별로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이 6가지의 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하는 게 정확한 세금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아요. 그냥 원천징수로 세금 낸 건 미리 낸 거예요. 미리 낸 거. 그렇죠? 원천징수는 여러분들 소득을 합쳐서 원천징수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시면 로또에 대한 것만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이에요. 미리 낸 세금. 그랬다가 나중에 확정 신고를 꼭 다시 해야 돼요. 6가지 합쳐가지고 누진세율로. 그러니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거고. 했죠? 그래서 종합과세는 합친다. 왜 합치냐면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되니까. 알죠? 그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라는 거 확정신고 제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그죠? 종합과세는 우리가 합산, 누진세율, 그 다음에 신고 꼭 해야 함. 이렇게. 자,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요, 종합과세하고 반대요, 반대. 반대입니다, 여기. 종합과세랑 뭐가 반대냐면, 여기요. 종합소득 6가지 있죠? 안 합쳐요. 안 합칩니다. 안 합치고 그냥 원천징수 세율이 있어요. 그냥 각각의 소득마다 원천징수 세율이 있어요. 그걸로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아예 반대죠. 합산 안 한다. 누진세율 아니다. 원천징수세율이다. 그 다음에 신고 안 한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중요한 게 얘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이 분리과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분리과세는 확정신고를 안 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1, 2, 3번 하고 할게요. 1, 2, 3번 하고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1, 2, 3번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1, 2, 3번을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맞죠? 꼭. 자,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아까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친 거라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신고할 금액이 없어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통장 정리하시다 보면 300원, 124원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요? 맞죠? 그다 원천징수 끝난 거예요. 신고 안 하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주위에 이자 소득을 신고한다 라고 하면 언니입니다. 그죠?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언니라는 뜻이에요. 2천만 원 넘어가려면 거의 통장에 10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언니 확실하고. 되세요? 그 다음에 일용직도 마찬가지예요. 일용직 근로소득도 원천징수로 세금 내고 끝이에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다음 년 5월 달에. 그 다음에 복권. 그 다음에 슬롯머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슬롯머신이 그 라스베이거스 가면은 막 이렇게 그림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림 3가지 딱딱딱딱 맞추면 뭐 받는 거 있죠. 아무튼 그냥 그거 도박. 도박. 그 다음에 투표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투표권은 대통령 선거 투표권 아닙니다. 재미없어요? 오케이. 자, 투표권. 이 투표권은 그거예요. 뭐냐면, 도박. 경마, 뭐, 경륜, 뭐 아니면은 토토, 스포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투표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한 방에 인생 역전되는 소득. 그렇죠? 이 3가지들은 중요한 게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아까 내가 부양할 가족을 빼준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께서 이번에 로또에 당첨이 되셨어요. 로또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어머니가 얼마에 당첨되셨냐면 20억에 당첨이 되셨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는 내가 뺄 수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적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적공제. 내가 부양가족으로 어머니 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머니가 지금 20억 당첨되셨어.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뺄 수 있냐면 우리가 소득이 낮냐 안 낮냐는 정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신고할 소득 가지고다. 신고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복권 당첨 소득은 20억이죠. 신고할 소득은 0이에요. 0. 신고 안 하잖아요. 신고할 소득은 0이에요. 신고할 소득이 0이니까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3가지를 외우시면 이 3가지는 신고할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 그분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 이 3가지. 그죠? 나중에 또 연말정산에 또 할 거지만 워낙 중요해, 이거. 네.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그죠? 꼭 암기 열심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분류과세는요, 그냥 우리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니까 우리 누진세율로 과세하면 세금 폭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분류해서 별도의 과세 체계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류, 과세라고 하는 말문제만 말문제. 됐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분리과세, 이 3가지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이 3가지만 딸랑 외우지 마시고 3가지 외우신 다음에 신고할 금액 없음까지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그것까지 안 외우시면 나중에 피 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진짜로.